그럼 이제 잠깐 리밸런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식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원자재라든가 채권은 뭐 그대로예요. 네. 그러면 리밸런싱 할 때도 어떤 원칙 같은 게 좀 있나요? 리밸런싱 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그 비율을 이제 지키면서 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지키는 게 리밸런싱. 비율을 지키면서 리밸런싱 하면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저가 매수를 계속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이 사는 거는 많이 떨어진 자산이거든요. 많이 오른 자산은 오히려 좀 팔고 많이 떨어진 자산을 계속 사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되고,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모든 자산군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가 매수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에서 오는 아주 작은 초과 수익률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주식 쪽은 예를 들어서 좀 올랐어요. 네. 한 10% 올랐어요. 네. 그럼 반대로 나머지 자산들은 뭐 채권과 원자재 쪽은 뭐 그냥 좀 뭐 그 상태라고 했을 때 네네. 내가 다시 뭔가 투자를 조금 더 여윳돈이 있어서 할 때에는 이 주식이 아닌 채권과 이 원자재 쪽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주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비율을 맞춰주면 되고, 이제 리밸런싱 주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리밸런싱을 이제 언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가장 무난하게는 1년에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리밸런싱 주기를 얼마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저는 1년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그 논문에서도 대부분 이제 1년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거를 6개월로 당겨도 성과가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만 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뭐 이번처럼 어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느 나라에 뭐 신흥국 중에 어디가 뭐 모라토리움을 발생이 돼가지고 뭐 경제 위기가 또 쓰나미처럼 온다든가 여러 나라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뭔가 자산 가격에는 하락이 있을 거고 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산 가격을 보면서 뭐 고민도 하고 어떻게 뭐 예측도 해보고 어떻게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러잖아요. 이 ETF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정보나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좀 판단을 좀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했던 제가 아까 말했던 백테스트, 과거에 1926년부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투자 방식을 기계적으로 수행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냥 꾸준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도 이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지만 뉴스를 사실 보기보다는 오히려 투자 구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뭐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 뭐 찰리 먼거 뭐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들이 하는 거를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는 하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비율을 저 바꾼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비율을 바꾼 적은 없고, 바꿀 이제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는 거죠.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늘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는 아예 공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되게 위험한 단어인데,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경기 침체라고는 표현을 하거든요. 리세션이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디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제 아예 인터뷰에서 이거 디프레션이다. 그리고 심지어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링크드인에서 했던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이 부채가 너무 큰 게 문제니까 이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3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자기는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정말 최악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뭐 켄 피셔라든가 하워드 막스라든가 이제 이쪽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요.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도 계속 제가 이 이슈를 저도 이제 이번에 온몸으로 맞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의견이 갈려요. 아마 그렇죠. 머니톡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럼요. 아마 진행해 보셔도 잘 아시겠죠.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 의견이 갈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게 간 보는 거랑 비슷한 건데, 경기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을 갖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으니까 원자재와 금을 갖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저도 맨날 이런 것들을 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투자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더 모르겠어요. 뭔가 공부하면 공부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게 되고 더 모르면 더 모를수록 오히려 이런 방식의 투자하는 게 전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을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네.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우리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뭐 곧버스, 인버스에 네, 뭐 네, 투자하거나 원유에 네. 그 투자하는 네. 분들 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약간 그 투기에 가까운 그런 그 투자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네. 좀 걱정이 되죠 앞으로. 좀, 그러니까 요즘 그 막 동학 그 개미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를 사모은다든가 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버스 혹은 원유 선물 이런 것들을 원유 ETF, ETN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두 가지 마음은 들긴 해요.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거를 투자하면서 투자의 경험을 쌓는다라는 점은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의 경험을 쌓아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는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나는 금융 몰라. 아예 뭐 경제 유튜브도 하나도 안 보고 뭐 글도 하나도 안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내가 사고 나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알파를 그 극단적인 그 수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이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30년 동안 생존해온 사람이랑 오늘 주식 계좌를 튼 사람이랑 진검승부를 하는 데가 사실 주식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하루 이틀 했는데 물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생존해온 사람과 내가 승부를 했을 때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단기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고 완전 장기적으로 가면 그 누구와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걸 그렇죠. 그냥 내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투자 방법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잘 알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 하시고 투자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본인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알고 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베팅할 네. 거야 네. 하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하에 어떤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저도 완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 네. 옆에서 네. 이게 괜찮다니까 네, 네. 하이. 근데 네. 나도 저거 한번 네, 네, 네. 따라가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왜 투자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 그게 제가 이게 좀 그 문제인 것 삼성전자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요즘 너무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특히 많이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투자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던졌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조금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딱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알고 투자하는 건 전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뭐 알고 투자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개별주건 뭐 물론 선물옵션 아주 위험하지만 정말 잘 알고 투자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투자 방식이건 뭐 덜 위험한 투자 방식이건 좀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면 이제 이걸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만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힘들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도 돈 벌 수 있는 거 그냥 다 베팅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투자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익률이 얼마냐? 기대 수익률이. 맞아요. 얼마를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사이라고 봐요. 근데 보통 어떤 연평균. 사람들은 아니 상한가 한번 맞으면 32%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상한가 종목 따라가는 게 낫잖아. 네. 뭐 네. 하루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그 질문이시고 또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저는 통계를 보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연평균 20% 이상 낸 사람, 연평균. 전 이제 장기를 보니까 어차피 단기로는 뭐 올해 30% 냈어도 사실 내년에 30% 내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렌 버핏도 뭐 아시겠지만 50년 동안
연평균 21%? 이 정도 내셨어요. 물론 엄청나게 훌륭한 수익률이고, 피터 린치도 한 18년, 19년 동안 연평균 한 29% 정도 내신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20년 이상 20%, 연평균 20%를 거뒀는데, 우리가 감이라고 표현 좀 이상한데, 우리가 연평균 20% 수익률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걸 수능에도 가끔 비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그 서울대,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분들, 뭐, 워렌 버핏, 뭐, 하워드 막스,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 건데, 이제 내가 수능을 보면서 제 모의고사 점수도 이제 몇 번 이제 봤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그거를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게 맞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는 예를 들면 올레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저는 상위 한 5% 수익은 상위 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자들 중에 연평균 한 7, 8%, 9% 내면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해서 무난하게 상위 5%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투자자들의 결정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듯이 정말 내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상위 0.1% 서울대 의대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5% 이제 명문대로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창업을 해보고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제 주변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100명 정도는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 계시는데 한 두세 분 정도 있어요. 두세 명.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그 인간관계가 좀 좁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투자보다는 사업으로 엄청난 큰 부를 이루는 게 저는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내가 지키고 잃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마도 이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6%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놔뒀는데 네. 얘는 좀 근데 좀 재미는 없잖아요. 이거 뭐, 맞아요. 재미없. 네. 재미없잖아요. 네, 그냥 네, 무난하게 네. 매일 보면 그 자리인 것 네, 같고. 매일 보면 그 자리죠.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막 테마주, 뭐 네, 막 바이오주, 30%씩 막 그러고. 일주일 만에 70% 벌었어.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쭉 들어가고 싶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심리는 어떻게 다스리죠? 저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뭐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나 뭐 이걸 해보니까 이걸 결국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더라고요. 그 테마주 남들 좋다고 하면 테마주도 해보고 모두 해보고 뭐 인버스도 해보고 뭐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해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구나라는 결론을 사실 저는 내린 건데,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하고 싶으시면 저는 소액으로 진짜 내가 이거를 소질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완전 트레이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너무 하시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런 거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데 두 가지 계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오늘은 30% 났지만 내가 70% 수익을 냈지만 일주일 지났더니 그게 마이너스 80%도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약간 게임을 끄는 거랑 비슷한데, 제가 게임을 되게 열심히 게임에 좀 약간 중독됐다가 끊었던 게, 게임을 정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제가 거의 하루 왼종일 일주일 동안 내내 게임만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투자도 좀 해보시면 오히려 이게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자기가 그 바라는 기대 수익률 네. 이거를 현실적으로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투자 원칙들도 네.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네. 원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 흔들리질 않는데 네. 네.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야. 일단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고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예,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환경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투자를 시작할 때 아예 블로그에 썼거든요. 2018년 11월쯤에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나는 이 투자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사실은 제 원칙을 그 공표하고 싶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상 어쨌든 그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도 이게 그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막상 무섭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겁도 나다 보니까 방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게 어떤 투자를 하건 내 원칙을 이렇게 글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를 저는 아예 블로그에 써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 원칙을 지키기가 생각보다는 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뭔가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앞으로 해보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올베더 투자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가치 투자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을 하나 이렇게 분명히 세우고 하셔야 뭔가 그런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사실 뭐 언론을 통해서 레이 달리오라는 이름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투자라는 이 펀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떤 원칙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네. 예, 우리 김단태 대표 때문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네. 국내에도 이런 ETF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그 국내 ETF보다는 그 미국의 ETF로 가야 되나요? 네. 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관점이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연금을 하신다. 연금 계좌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그 머니톡에 김성일 그 저자님 나온 거를 좀 봤었는데 이제 김성일 님이 하시는 그 이제 연금으로 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적으로 되게 이제 이득이 많거든요, 연금이. 다만 제가 해외로 이제 그 눈길이 간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연금 계좌를 안 할 거면 연금 계좌를 안 하고 일반 그 한국 상장 ETF로 할 거면 세금이 너무 좀 약간 좀 심해요. 세금이 너무 국내 ETF가 더 세금이 심해요?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 ETF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수익 난 거의 15.4%를 선취하거든요. 근데 선취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손해가 난 걸 감안해 주질 않습니다. 아, 오늘은 이익 나고 내일은 손해 봤으면 이렇게 이게 네. 뭐라죠? 이게 그거를 손실 상계, 네, 손실 상계라고 하는데 손실 상계,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투자로 손해를 받고 B라는 투자로 이익을 봤으면 미국 주식은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ETF는 이건 조금 정부 관계자들이 좀 보시면서 이런 그 세금을 만약에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라는 ETF로 손해를 보고 B라는 ETF로 수익을 냈으면 세금을 무조건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게 저는 좀 큰 아쉬움,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상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ETF가 더 좀 활성화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상품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ETF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또 그 미국 ETF로 좀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긴 게 그래서 국내 ETF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증권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원자재 ETF를 사고 여기 주식 ETF를 사고 채권 ETF를 샀어요. 세 종류의 ETF가 있는데 이쪽은 손해가 나고 이쪽은 이익이 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이익이 난 데에서는 15% 네, 선취를 무조건, 뛰는데 네. 미국은 이 계좌를 통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가지고 네.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네. 22%를 세금을 가져간다. 네. 그래서 아. 15.4%가 이게 그냥 숫자만 들으면 22%가 더 안 좋을 것 높은 같은데, 것 더 높은 같은데.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데다가 또 소액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250만 원을 안 내도 되거든요, 세금을. 그럼 그게 엄청 커요. 250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게 세금적으로 정말 커서 세금적으로만 보면 미국 ETF가 훨씬 낫습니다. 한국 ETF보다. 네, 아, 그렇군요. 또 국내와 해외 ETF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아, 좋은 정보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셔서 네. 그 투자자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정보가 오늘 이렇게 좋은 그 정보 네. 공유해 주셔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